관도 전투가 벌어지기 이제 직전에 유주에서 출발한 유관장 삼형제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서주로 이동을 해요. 초기에는 공순천 밑에서 황건적 토벌군대에 가담을 하죠. 그래서 꽤 업적을 냅니다. 그래서 공순천이 되게 이제 이뻐해요. 그래서 나중에 서주의 도겸이란 사람이 서주의 목사였는데 그 사람을 좀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공순찬이 유비한테 병사 3천을 빌려줘가지고 서주로 건너가죠. 그래서 서주에서 도겸과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도겸이 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일찍 죽어요. 도겸이 죽을 때 유비한테 서주를 좀 맡아달라. 뭐 그래가지고 막 서로 유비는 또 사양에 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양을 하다가 내가 무슨 어떻게 서주목을 합니까? 라고 하다가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서주목을 맡죠. 그러면서 서주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미축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미축이라는 사람은 서주 지역에 아주 부자이자 호적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비한테 투자를 합니다. 유비가 처음 관우와 장비를 만난 이후에 장태평과 소상이라고 하는 말장수한테 투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서주에 가서도 미축이라는 사람한테 엄청난 투자를 받습니다. 특히 미축은 유비한테 여동생을 바쳐요. 그 여동생이 미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비한테 초기에 부인이었던 사람이 미부인 그리고 간부인이 있었는데 두 부인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리고 노비 2,000명 금문화폐를 엄청나게 많이 바치죠. 그러니까 노비 2,000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노비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병사로 유비가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미축은 나중에 죽을 때까지 계속 유비를 지원하면서 함께 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그 전에 유비가 조조한테 가서 있었죠? 조조 밑에 있다가 여기서 이제 천하를 이렇게 술을 데우면서 천하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조조가 유비를 원술 쪽으로 좀 보내죠. 보내서 있던 상황에 거기서 이제 유비가 배신을 하죠. 반란을 일으키고 하면서 조조가 유비한테 쳐들어갑니다. 이 하비성으로 갑니다. 이제 초기에 하비성 앞에서 유비는 패하고 이제 도망을 가요. 그런 상황에 이제 관우는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유비는 거기서 패한 상태에서 원소 쪽으로 투항을 하고요. 관우는 더 이상 싸우면 형수님 두 부인, 간부인과 미부인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조한테 투항을 하죠. 이때부터 조조와 관우의 아름다운 인연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원래 유관양 삼형제가 도원결을 통해서 의리를 맺고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관우가 조조 밑에 가서 이 조조한테 여러 가지 은혜를 입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우는 끊임없이 처음 맺었던 인연을 끝까지 가려고 이런 노력을 했다. 그래서 관우라는 사람이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 시작의 사건이 바로 이 조조와 관우의 첫 인연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조와 관우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조조는 이제 관우를 되게 잘해주죠. 자기 밑에 장수로 쓰려고. 그러니까 조조 밑에 여러 장수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제 관우가 이쁨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제로 역사서에 촉소관우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조는 관우를 후하게 대접하고 편장군에 임명했다. 그러니까 관우가 최초로 관직을 이제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조조가 주긴 했어도 이거는 이제 헌제가 준 거니까 황제가 준 정식 이제 어떤 관직 같은 게 편장군이 된 거죠. 자, 그럴 때 소설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역사서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소설에서는 조조가 관우한테 사흘에 한 번씩 연회를 베풀어주고 닷새에 한 번씩 큰 연회를 베풀어줬다. 그만큼 잘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10명의 미녀를 뽑아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관우는 이 미녀를 사양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여자가 필요 없으니 이 여자 10명은 우리 형수님을 모시는데 쓰겠다 해가지고 뒤에 집에 형수님 모시고 형수님을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데 이 미녀를 활용을 하죠. 다 싫다. 어쨌든 조조가 주는 거에 대해서 다 사양을 했는데 마침 여포가 타던 적도마가 있었죠. 그 적토마를
관우한테 제공을 했더니 관우는 이거는 좋다. 다른 거는 다 사용하겠지만 이 말만은 괜찮다. 그래서 이제 여포가 타던 적토마를 관우가 타고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관중의 소설의 줄거리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조조와 관우가 함께하고 있었는데 마치 전쟁이 벌어졌죠. 관도에서 원소와 일전을 벌이는 그 싸움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관우가 아주 공적을 세웁니다. 관우가 멀리서 알량이라고 하는 원소 밑에 있는 아주 날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군기와 덮개를 보고는 말을 채찍질에 나아가 수많은 군절 속에서 알량을 찌르고 그 머리를 베어 돌아오니 원소의 여러 장수들 중에서 능히 당해낼 자가 없었다. 이게 관우가 세운 아주 최초의 공적이에요. 촉서 관우전에 나온 거니까. 자, 여기도 보면 관우의 무기가 뭐였는지 알겠죠? 수많은 군줄 속에서 알량을 찌르고 이러면 뭐예요? 모으라는 얘기죠. 창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머리를 베어 돌아왔다. 칼로 베었다. 그러니까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어서 알량이 머리를 베어 돌아왔다. 이게 이제 관우가 세운 아주 중요한 공적인 거죠. 근데 나관중은 여기다가 관우의 공적을 좀 더 붙여요. 관우는 백마에서 알량을 이렇게 잡아오고 연진으로 이동한 상태에서는 문추를 죽인 것까지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알량 하나만 죽여가지고 좀 성이 안 차니까 문추까지 죽인 걸로 이렇게 그리게 된 겁니다. 조조가 이렇게 관우를 이제 잘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 밑에 있도록 회유를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관우는 끊임없이 유비한테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원소가 진군하여 약물을 지키자 관우는 원소군에 있는 유비를 찾아 떠났다. 특히 형수님을 잘 모시고 떠났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뭔가 드라마틱한 사건을 나관중은 이제 붙입니다. 뭐냐면 관우는 유비를 찾아가기 위해 5관을 지나며 6명의 장수를 베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조는 심정적으로 보냈는데 장수들은 이 관우를 보내라고 하는 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령관을 지키던 동수라고 하는 장수는 나는 조조의 우리 승상의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우를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해서 관을 막아요. 그러니까 이 관우가 장군들의 목을 차례차례 베니다. 그래서 5관을 지나며 6명의 장수를 베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관우가 청룡원을 딱 들고 적토마에 타고 형수님 두 분이 가마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러 관을 지나는 이런 장면이 있는 거죠. 이 5관 육참장 또는 5관 참육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 이 소설 속에 있는 장면이에요. 역사서에는 그냥 간단하게 조조에 있다가 원소 밑에 있는 유비를 찾아 떠났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